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묻다입니다. 갑자기 새가 왔다. 저 축하해주는 새가 왔다 간 건가요? 안 보입니다. 네. 아, 그래요? 방송에서는 안 보입니다. 아, 네. 네. 잠깐 새가 네. 훅 지나갔어요. 새가 저 밖으로 잠깐 나가가지고. 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개혁심리연대 권수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박수를 치고요. 네, 아주 즐거운 3월 말입니다. 즐거운 3월 말인가요? 네, 너무 신나네요.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탄핵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말에 또 거의 집회 나가셨나요? 저는 집회를 못 나갔어요. 그렇죠. 제가 집회 가려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거든요. 나는 4시에 나간다. 무조건 5시 본 집회는 간다라고 생각하고서 사무실에 있었는데 페미묻다 쇼츠 만드느라고. 쇼츠 만드는 거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걸 오늘 반드시 끝내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번 주는 살짝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왠지 이번 주도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근데 지칠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오랫동안 저 트위터에서 뭐 봤는데 역사의 현장에 그만 있고 싶음. 그만 있고 싶음. 이렇게 그 집회 사진을 올리시면서 그것도 그러니까 봤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저희 12월 3일에 계엄이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매주 지금 거의 몇 달이야? 4개월이죠? 저 4개월이죠. 4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모든 윤석열이 출석하는 그거는 헌법재판소 거기는 끝난 거지만 지금 평일을 지금 한 달째 하고 있는 거고 계엄까지 보면은 지금 4개월째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비상행동 대표님들 단식하시고 또 지난주에 또 병원 가시고 네, 맞아요. 녹색병원으로 옮기고 했는데 이게 뭔가 싶어요. 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지지난주부터 계속 밀리고 있어요. 자기가 집회 담당이래. 그래가지고 못 만나 지금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이런 개인적인 문제부터 사회적인 문제까지 지금 저희 그래서 연대단체 이런 데 회의 가고 그러면 다음 회의 날짜 이런 거 잡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다음에 이거 때는 가능한 거야? 이날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원래 총회도 다음 주 이번 주구나. 이번 주 금요일에 총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늦춘 이유도 안정적인 상황일 때 하자. 정치적으로. 헌재에서 뭔가 윤석열에 대한 결정이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어쨌든 올해 계획을 세우는 게 맞으니까 안정적으로 3월 28일에 총회를 하자라고 결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에도 안 나올 것 같다.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정상 상태다. 당분간. 이 정상 상태는 아니야. 정상 상태는 물론 아닌데 이거를 이게 뭔가 정리가 되면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지난주에. 근데 그게 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지쳤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치는 이유들이 되게 다양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언론이 영향이 되게 컸다고 봐요. 근데 저는 좀 언론운동 하고 있으니까 언론운동으로 좀 풀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그런 거였어요. 그래도 헌재가 4월 18일 전엔 내겠지. 그러니까 2명의 헌법재판소 이제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는 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무조건 나온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넘어가면은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마은혁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은 이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전히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 4월 18일 전에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기다릴 수 있었는데 언론에서 평론가들이 매번 나와가지고 이번 주에 나온다, 다음 주에 나온다, 그 다음 주에는 반드시 나온다, 이번 주 안 나오면 망한다, 이번 주 안 나오면 또 한국 사회 망한다, 이런 식으로를 매주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랄까 희망 고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에 이제
감정이 저는 왔다 갔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뉴스를 계속 듣다 보면 지치는 거죠. 이번 주에 나온다고 했는데 왜 안 나올까? 네, 왜 안 나오지? 왜 이번 주에 왜 안 나와? 이거를 우리는 매주 반복해왔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언론사에서 어떤 걸 하냐면 이제는 안 물어보겠다 그래. 언제 나올지 이제서야 한 달 넘게 이걸 해놓고서 한 달이 뭐야 이렇게 해놓고서 맞아요. 이게 이제 그 분위기로 가면서 이제 개엄 이후에 계속 막 언론에서 계속 약간 시사 프로그램들이 막 경쟁적으로 서로 하면서 조회수도 물론 많이 올랐고 돈도 많이 버셨겠지만 본인들이 조회수, 본인들의 그런 상업적인 것 때문에 저는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받는 효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저는 지난주부터 안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안 보고 봐도 별 내용이 없어. 똑같아. 그래서 내용이 없어. 요즘 평론가들 나오면 제가 어제 한 거 틀어달라 그래 그냥. 어제 딴 데 방송에서 나간 거 녹음하는 거 있으니까 틀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굳이 해야 되나.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똑같이 계속하는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아예 탄핵의 다른 측면을 얘기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계속 날짜만 계속 얘기하니까. 맞아요. 어쨌든 난 지쳤다. 뭐 나오겠죠. 네. 4월 18일 전에 나옵니다. 네. 한덕수도 뭐 탄핵이 뭐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뭐 지금 근데 판결문 나오는 거 보면 전제는 그런 거 아닌가요? 어쨌든 불법 계엄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변할 것 같진 않은데 변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계속 불법 계엄 맞는데 이거 혹시나 또 막 이렇게 그런 불안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다는 걸 느끼고 이제 뭐 평론가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아니다 절대 8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확신하지 마. 근데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워낙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그래요. 그 시책 가방 3,000개도 너무 충격적. 이게 웃을 문제가 아닌데 그것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상상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정말 가늠할 수 없다. 이제 내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요즘 좀 뭐 사실 계엄 초반에는 이렇게까지 절망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돌아올 거다, 금방 정상화 될 거다라는 어쨌든 희망이 있었는데 점점 더 이게 맞나?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네, 우리 나라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법리적으로만 보면은 저는 인용되는 게 나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치적으로 봐줬다고 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란을 공모했다라는 일단 그게 기본적인 거였고, 그리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하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안 되고 있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이거 거부했죠. 그리고 그 한 전 대표가 그 한동훈 전 대표랑 공동 그 국정운영 시도했던 거 이것도 좀 논란이 됐었죠. 맞아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거 이거가 여러 가지 혐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중대성이 없다. 그러니까 불법 상황인 건 맞는데 그런 걸 행위를 한 건 맞는데 탄핵감은 아니죠. 근데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라고 저는 읽었거든요. 맞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마은혁 재판관은 언제 임명해야 하는 겁니까? 언제 임명할 수 있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맞아요. 그래서 좀 지금 불안도가 높아지는 게 있어요. 한덕수가 당연히 탄핵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게 아니다? 아니 기각이 더 많긴 했어. 아 그래요? 기각이 훨씬 더 많긴 했는데 했는데 진짜 기각이 돼서 그러니까
근데 여러 가지인 거죠. 예를 들면은 8대 0으로 기각될 거라고 주장한 평론가도 있었고, 그리고 한두 명 정도는 인용을 할 거다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근데 다수는 윤석열을 8대 0으로 탄핵해야 하기 때문에 한덕수는 8대 0으로 살려줄 거다, 정치적으로.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다 어긋난 거고, 이번에 다 갈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그 2명 있잖아요. 그, 요건 자체가 안 된다, 이거. 각하시킨. 네. 그 둘이, 윤석열 때도 절차적인 문제를 근거로 네, 각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지금 지연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한덕수 당연히 아니었군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기각. 아, 그래요? 안 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각될 거라는 거는 네, 다수의 의견이었다. 아, 하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탄핵이 인용되는 게 맞았다. 맞았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요새 안 봤더니 또.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제 결정이 늦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장소님도 국민들이 피로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거와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계속 결정이 늦어지는 거에 가장 큰 문제가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로감이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것이 구구 세력들한테 맞아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들이 조금씩 얘네 늦어지는 게 안에 무슨 분란이 일어난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다. 윤석열은 탄핵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자신감을 조금씩 심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태도, 이게 본인들은 뭐 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빨리 내려야 되는 이유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산불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도 되게 사회적으로 되게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도 저희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대응 늦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뭐랄까 음모론. 맞아요. 나는 오늘 여기 오면서 처음 들어서 호마의식이 뭔지 몰랐거든요. 호마. 네, 이거를 호마의식이라는 게 있대요. 호마의식. 네.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뭐 불을 태워서 그런 악한 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 씻어내는 그런 종교적인, 그러니까 무속적인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왜 사회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가?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빠르게 내리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저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맞아요. 네. 어쨌든 이게 분열이라고 할까요? 분열이 되게 극대화될 수 있다. 어쨌든 점차 심화되고 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계엄 직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게 이거에 헌법재판관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권순택님이 강하게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발 빠르게. 제발 빠르게가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 포기했지만 4월 18일 전엔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빠르게 나오는 게 맞아요. 한국 사회를 좀 안정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빨리 좀 이런 때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헌법재판소 정치적인 판단하는 곳이라며. 그렇죠. 정치적 판단하는 곳이고. 그래서 법리적으로 판단 안 한 거잖아, 한덕수도. 그러니까 그러면 좀 빨리 하라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계속 모든 정책들을 엄청 쏟아내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영향 엄청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 정책들에 하나도 안 되고 있죠. 근데 전혀 대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진짜 나라 망하게 생겼어. 진짜 맨날 친구랑 그 얘기해요. 한국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한 거 같은데 이미? 이런 얘기를 진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경제도 그렇고 뭐 이거 진짜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악영향이.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그냥 자기들 속 편한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물론 그 개인들이 어려운 건 알죠. 뭐 얼마나 어렵게 특히 이제 구구 유튜브에서 막 그 린치하겠다 이런 폭력 사태를 유발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로서는 당연히 되게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거의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의 책임 이런 것들은 다 하는 게 맞다. 직무인 거잖아요. 해야죠. 네. 어려울 때일수록 저는 각각 개인이 그 본인이 자리에서 그 본인이 직무를 열심히 수행할 때 저는 안정적으로 사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공직사회 다 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검찰, 경찰, 공수처, 군대, 그리고 뭐 말씀하신 군대, 그리고 국무위원들, 그리고 헌법재판소. 진짜 나라가 다 망하는 상황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우리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이거는 우리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대립적인 상황에서 지난주에 약간 저 개인적으로 약간 열받은 일이 있어서 페이스북에 썼는데 제가 그거 보고 아이템으로 가져오자고 했어요. 아이템으로 하자고 하셔가지고 지금 일단은 가져오긴 했거든요. 정희진 선생님이 쓰신 칼럼이 있어요. 경향신문에 쓰신 칼럼인데 이제 이게 우익이죠. 최근에 이제 우익과 어떤 극우화된 사람들과 이 사회적인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고 뭐 토론회도 하고 뭐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정과 공존이라는 그런 칼럼에서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한 정희진 선생님의 입장은 이게 극우라고 해도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생각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존재에 대한 비판을 조금 구분해야 되고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또 진보적인 사람들도 어떤 분들은 단호하게 처벌하고 단호하게 뭘 해야 되는 물리력을 쓰든 아니면은 그냥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든 뭔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뭘 하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염려하시면서 쓰신 칼럼이라고 전 느꼈어요. 그런 또 생각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희 선생님 칼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왈가왈부 말이 많았습니다. 뭐 저는 뭐 트위터나 페북 이런 데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저는 거의 못 봤고요. 내 주변은 깨끗한 정화된 인간들만 있나? 어쨌든 그래 내 타임라인은 더럽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논란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정희 선생님 칼럼을 읽긴 했는데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 줄 몰랐는데 같이 사무실 쓰는 분이 정희 선생님 글은 엄청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찾아봤어요. 어떤 논란이 있길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라고 해서 찾아봤고 여기 오면서는 정희 선생님 글을 반박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미디어스에 어떤 칼럼이 있었냐면 윤석열 지지자와 친구가 되어야 할까? 라는 제목의 윤강은 평론가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윤석열 지지자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박건일 평론가의 한겨레 칼럼과 같이 이제 정희 선생님 칼럼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제 본 건데, 그러니까 극우 성향의 시민 혹은 극우 정당 지지자들에 관한 온정적 담론은 그런 단골 레파토리였다 그동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정희진과 박건일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난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지만 자기는 칼럼을 읽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함께 사회를 살아가는 이상 동료 시민이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는지 중립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이게. 라는 설명을 했고 근데 대표적인 이 온정주의 담론이 이대남이었다고 이분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냐. 이대남에 대한 결론이 뭐였냐. 젊은 남성들이 구구화를 늦추고 적대의 압력을 낮추었을까? 그렇지 않다. 젊은 남성들을 향한 호명의 과잉은 전체 유권자 집단에서 이 숫자에 비해 과대 대표된 존재감을 선물했고 우리가 소감을 피우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는 왜곡된 효능감을 얹어도 줬다. 그 사람들에게.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 극단적 사상과 반사회적 요구에 대해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단호한 대처로 사회 모두가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그런 칼럼이 있었고요. 그리고 슬로우 뉴스에는 어떤 칼럼이 실렸냐면 극우와도 공존,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강성현 역사 사회학자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 앞서 윤강은님과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보수와 극단적인 그런 우파를 구분해서 봤어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우파는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들은 혐오를 넘어서 타자를 비인간화하고 린치하며 굴복시키려고 한다. 심지어 죽이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공존과 상호 인정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나는 극우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현재로선 그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때로는 기층 사회적 약자 집단이 누군가에게 폭력적으로 자행되기도 했던 그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물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래서 뭐 형사적인 형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만 이분이 얘기하는 건 다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언어의 내란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인 그런 담론 투쟁을 함께 진행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참사상에도 실렸어요. 참사상에 이제 극우주의자와 공존하기 혹은 단호히 대처하기라는 이제 글이 짧게 실렸는데 이거는 이제 그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단체. 그 요즘에 비상행동 집회에 가면은 평등으로라는 그 전단지를 나눠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실린 글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소수의 극렬 극우와 입장을 또렷하게 정하지 않은 채 잠시 극우 세력의 주장에 흔들리는 다수, 그러니까 그런 보수 그런 세력들하고는 구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극우와 보수, 그러니까 그 흔들리는 사람들, 그들이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는 사람들은 구분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극우주의자들이 혐오와 폭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성소수자나 이민자들 이런 분들이 이미 현실에 있는 거고. 우리 사회가 이를 방관하는 사이에 이제 극우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단락이 있었는데 단호한 대처하고 공존은 대립하지 않는다라고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은 능동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것, 광장과 풀뿌리를 넓게 조직하는 게 바로 사회운동과 정치 과제라고 얘기했고 그래야 극우의 변침을 막고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이 칼럼은 그동안 이제 그 단호한 대처와 공존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게 우선인 거냐라고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다른 게 아니다.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 칼럼은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딱히 뭐 하고 싶은 말이 사실 코멘트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 해달라는 건 아니고 저는 강성현 씨의 글을 봤어요. 강성현 씨의 글을 페이스북에 어떻게 타고 가서 봤는데 되게 좀 뭐랄까 그냥 왜 하나만한 얘기를 하지?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하겠다. 이데올로기 투쟁을 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무섭다라고 정의 선생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무섭다는 감정이 왜 물리적인 거라고 생각하냐. 이 단호하다는 것이. 그런 논조셨던 걸로 저는 그 페이스북 상에서 그렇게 느꼈는데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좀 묻고 싶었어요. 단호하게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법이 뭐냐. 방법을 제시해야죠. 구체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한다? 말은 할 수 있어. 칼럼은 쓸 수 있어. 그걸 어떻게 단호하게 어떻게 대처할 건데? 지금 근데 뭐 지금 황 PD님도 얘기 앞에서 하셨는데 단호하게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엔 단호하게 법이 작동하길래 지금 법적으로 이거 합의가 안 된 상황이야. 합의가 무너졌어 다. 그래서 단호하게 대처가 안 되는 거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의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돼. 옛날 같았으면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런 생각 자체가 용인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 커졌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랑 이거를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끼리 담론 투쟁을 한다. 자기들끼리 뭐 신문에서 주고받으면서 뭘 한다. 얘기를 한다. 그건 할 수 있어요. 담론 투쟁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사회적으로 사람들 만나면서 어떻게 풀어갈 건가는 진짜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지역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운동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널리고 깔렸어요. 동네에. 동네 널리고 깔린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단호하게 뭘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서 이 글들을 보면서 되게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뭐 정희진 선생님 글에 저는 동의하진 않아요. 동의하진 않는데 사실 뭐 그냥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수준이고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 라는 추상적인 정도를 전 얘기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좀 그 차이는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정혜진 선생님은 좀 활동가 출신이어서 그런 생각을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현장의 복잡함들을 봤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뭐 단호하게 한다? 존재 자체를 뭐 나눈다? 뭐 그게 20대들 그걸 키웠다라고 하는데 그거 제일 앞장서서 싸우신 분이 정희진 선생님이세요. 그런 혐오와 제일 먼저 싸우신 분이 정희진 선생님이고 제일 많이 발언하신 분들이 그런 여성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뭐 그 말에 그런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모든 그런 이슈에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라는 방법이 그 사람이 꼭 제시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그렇게 비판할 거면 공존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할 거면 어떻게 단호하게 결별할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밝히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밝히셔야 되죠.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뭐 극우들이 있잖아요. 현장에도 광화문에만 가도 저쪽에 극우 세력들이 막 하고 있고 이쪽은 우리가 있잖아. 근데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뭘까요? 그 공간에서 다들 배지 숨기고 다들 그러면서 다니잖아요. 그거 지나갈 때 깃발 숨기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짜증이 많이 나네요. 근데 이 두 분도 저는 구분했다고 생각해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일반 인식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과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극우 세력과는 다른 폭력의 성향이나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인 거고 강상현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서부지법을 폭동을 일으킨 그런 극우 세력과는 공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들한테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고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어쨌든 형벌을 하는 것밖에 없다. 그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법적으로 처벌받을 문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아니 근데 왜 화나시는 거예요? 정희진 선생님이 법적으로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법적으로 처벌하자? 그 정도라면 이런 칼럼 쓰면 안 되죠. 그거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지 방법이. 법적으로 처벌하자는 건 당연히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살면서 당연히 하고 있는 전제고 저는 그냥 법적인 처벌을 얘기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강성현 씨가. 이거는 뭔가 더 강력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읽었는데 그러면 더 뭘 해야죠.
더 뭘 해야지. 법적인 처벌은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법적인 처벌은 당연히 해야지. 그럼 왜 민주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아요? 저는 정의진 선생님 글이 법적인 처벌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읽으셨잖아요. 그거는 전제예요. 근데 지금 담론 투쟁 얘기하는 건 법적인 처벌 이외에 어떤 것을 더 하자는 얘기라고 저는 읽었고, 그래서 저는 그럼 방법을 얘기해야 된다. 어떤 정치가 가능한지. 실질적인 방법을 얘기를 하고 논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예. 그런 글들이 되게 좀 한가하게 느껴진다? 되게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저는 좀 뭐랄까요? 저는 두 가지 글 다 공감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전 둘 다 공감했어요. 그 강성현님 글도 그렇고 박건일님이 쓴 거나 정민 선생님이 쓴 거나 윤광은 그 님이 쓴 거랑 다 그냥 각자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이 시대에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랄까 저는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실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글 쓰는 것도 실천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는 당연히 그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고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 만나도 되지 않는 안전한 공간에 계셔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생활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 비슷한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거야. 그게 가능한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너무 되게 좀 별로랄까? 그러니까 지식인으로서 되게 별로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편하고 말통하고 그런 사람들과만 얘기하면서 살고 있고 한 번도 정말 물론 만나셨겠죠? 아니 그 강소연님은 제주도 살았고 4.3 항쟁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그 칼럼에도 써 있잖아. 그러니까 생활 세계에서 그런 사람들을 설득할 일을 마주쳐 보시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죄송하게도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단호하게 대처하자. 물론 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단호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고 해서 단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지금 황 PD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일단은 근데 저는 생활 세계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 고민이 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성현 씨 글이나 이런 것보다도 저는 또 그거보다 문제적인 거는 정인 선생님의 그 논조를 너무 과잉 해석하신 거 그게 문제였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포인트는 정인진 선생님 포인트고 그냥 이건 제가 말씀드린 제 포인트, 제가 짜증난 포인트를 말씀드린 거고 정인 선생님과는 약간 거리가 있고 뭐 물론 생활 세계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까지는 전 모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뭔가 현장이나 구체적인 접점 없이 이야기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아니라면 반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다. 나는 생활세계에서 이렇게 접점이 있고 이런 사람들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쓴 글이다. 그런 단호함이 필요하다. 그런 방법을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저는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그런 폭력이나 이런 건 당연히 단호하게 대처해야죠. 막 앞에서 극우적인 발언을 한다던가 그런 걸 참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진짜 폭력 때려 부신다. 이거는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전 들고 지금 국면에서는 특히 이게 생각보다 넓게 퍼져 있어요. 이게 정말 비상사태고
이게 거의 일상생활을 지배한다니까요. 우리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 표현대로 하면 사상투쟁에서 진 건데, 이게 어떤 건지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더 약간 하고 있고. 네, 제가 왜 이러는 건지 너무 갑자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회적인 혼란 상황, 저희 이제 방송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혼란 상황인 거고, 이거를 어떤 과거에 뭐 누구처럼 되게 뭐 예를 들면 무슨 영도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다 이렇게 뭐 지휘부가 있고 가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은 안 맞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당연히 안 되는 그런 사회인 건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되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페북에서 굉장히 분노하셨길래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분노하지? 나는 아니, 똑같은 저는 의견들이 같이 있다라고 그냥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본인 각자가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런 투쟁들 전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칼럼을 보는 입장에서 페북에 쓴 거는 포인트. 저부터 얘기하면. 저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고, 그게 이제 칼럼에 실리고, 신문에 실리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누가 반박하고, 저는 이거를 되게 재밌게 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고, 저런 시각도 있구나라고 해서, 저는 사실 정유 선생님 이 글이 뭐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또 그거에 대한 또 반박글이 나오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비슷한 유사한 글이 또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게 지금 현재를 보여주는,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모습이고, 이런 게 계속 되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던 건데, 페북에서 이제 흥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 그럼 와가지고 이거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였다. 근데 완전 다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근데 페북에 쓴 말씀, 제 페북 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다 지금. 제 페북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얘기해 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봤던 타임라인에 아저씨들이 정해진 글 너무 어렵다 이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늘 많이 있지만 이번에 또 그런 글들이 이렇게 막 떠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포인트예요. 정희진 선생님 글 어렵다. 어렵다도 아니야. 뭔 말인지 못 알아. 무슨 얘기 쓰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밖에 못 쓰는지 모르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남성분들이. 특히 남성 지식인들이.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정희진 선생님이 전략적으로 여성의 언어로 얘기를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듣는데 저들은 못 알아듣는 말들이 많다고 저들이라고 하면 좀 맞아. 우리는 알아들어. 우리 여성들은 그 경험에 의해서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듣는 말들이 많은데 이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근데 저는 벌써 40분 됐는데 화내다가 지금 끝나. 근데 그거를 지식인 분들인데 그분들도 이거 내가 못 알아듣네? 왜 못 알아듣지? 이거 무슨 얘기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글을 못 쓴다. 정해진 글을 못 쓴다라고 얘기하는 그 태도가 너무 저는 지식인답지 않다. 지식인이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지? 내가 왜 못 알아들을까라고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데 정해진 글 못 쓴다. 이렇게 얘기가 가는 거는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좀 열받아서 썼죠. 그래서 장우정님이 뭐라고 썼냐면 정희진 쌩글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다 하는 양반들이 정선의 인셀들과 뭐가 다르지? 이라고 썼어요. 아니 굳이 그것까지 얘기하실 필요 굳이? 약간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근데 그건 맞아요. 장성님이 말한 것처럼 저도 유사한 사람 알거든요. 그러니까 장성
저도 아는 사람. 네, 저희 언론운동의 어떤 판에서 늘 항상 비주류이며 그분이 어떤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주변의 반응이 아 되게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저는 방송님이 얘기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듣기 싫다라고 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정인 선생님들 저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저는 뭐 제가 뭐 여성이어서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정인 선생님 저는 그냥 공감하면서 늘 보는 편이거든요. 쓰시는 글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형태로 맞아요. 이거를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좀 열받아 쓴 거고 처음은 시작은 그거였는데 이걸 하자고 하셔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괜히 열받아서 막 지금 30분을 얘기한 거고. 우리 오늘 방송 어떻게 나가? 네,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사과 방송. 네, 이제 정신 차리고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얘기는 어떤 건가요? 저희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MBN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 15 관련한 이야기를 후속을 좀 이야기해보자라고 얘기해서 네, 좀 가지고 왔어요. 네, 어쨌든 언더 15을 뭐 그만둬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월급이 많았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네, 그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 있었는지 좀 짧게 설명드릴게요. 네네네. 일단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작진에서 입장을 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본인들은 그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아동을 보호하는 법률이 거기에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동의 노동은 주 35시간 이상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다 지키면서 했다. 우린 다 지켰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학습권 이런 것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다. 뭐 그리고 부모들이 협의하에 잘 진행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어떤 얘기에서 이제 뭐랄까 발작 버튼 누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언더 15에 참가한 어린 참가자들로부터 보호자들까지 이런 논란으로 극심한 충격과 상처를 받고 있다. 이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발작 버튼 누르게 한 포인트다. 왜 숨냐? 왜 아이들과 부모의 본인들이 프로그램 기획인 거잖아요. 콘텐츠에 대한 기획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건데 거기에 출연했던 우리가 비판하는 거는 그 출연 아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서혜진이나 이런 제작진 입장에서는 제작진. 그 아이들 이 뒤에 숨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당신들이 이 사람들을 상처 주고 있다 이런 거죠. 그쵸. 니네가 이렇게 성상품화라고 하니까 야 그럼 우리 그 아이들이 성상품화되는 프로그램 나온 거라는 거잖아 니네. 이런 식으로 반응한 거죠. 맞아. 그래서 논란이 됐고 MBN은 어떤 결정을 했냐면 그러면서 강행하겠다고 했어요. 프로그램은 강행하겠다고 얘기했고 MBN이 재밌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프로그램을 이제 MBN에서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외주 제작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 얘기했던 서혜진 클레아 스튜디오 거기 스튜디오에서 하고 방송은 MBN에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맞아요. 근데 MBN에서 어떤 입장을 냈냐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방영하는 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방영 여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조만간 본사 입장을 밝히겠다. 이거 편성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전 상황이었고 그러자 이제 제작진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크레아 스튜디오 거기에서 긴급 제작 보고회를 냅니다. 그게 오늘 2시에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 2시에 어떤 이야기가 됐냐면 네, 절대 성상품 아니고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바코드 하는 것도 바코드도 그런 성상품화가 아니라 학생증의 개념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학생증? 그러니까 요즘에 중학교에 이렇게 올라가면 바코드 뭐 이런 걸로 관리가 된대요. 그래서 본인들은 아이들의 뭐 성장 뭐 이런 걸 생각해서 그런 학생증이라는 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콘텐츠로 승부하겠다. 우리를 보고 판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우셨네요. 피디님이. 네.
아, 이게 웃으면 어떡해요? 웃어 그렇다니. 그리고 또 비겁한 거 하나 더 있었어요. 오늘에도. 이거 기획하고 이거 참여한 여성들이 너무 많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상품만 하겠냐 이런 식의 발언도 하셨어. 그러니까 여자가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페미니즘이 여자 편 들어주는 거라고 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여자 편을 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거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가임기 여성 지도 행안부인가? 거기서 했던 거. 그 담당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해명했냐면 이거 아이디어 여자들이 낸 거다. 여자들이 낸 거다. 네. 이거 숨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또 다시 여성들이 문제라고 지목해버리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언더피프틴 제작진 분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기획이 문제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획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찍고 말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기획했다는 그 아이디어. 물론 실현해서 문제죠. 지금 그게 안 걸러지고 실현을 해서 문제인데 그걸 거르는 힘을 가지지 않으면 저는 장기적으로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그거는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콘텐츠 회사로서 전망을 가지려면 지금 시대에 글로벌 시대에 이런 어이없는 콘텐츠를 제작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페이모따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았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더 해봐야 되나 좀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심사위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아까도 강조했지만 거기 출연하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문제예요, 늘. 이런 걸 기획하고 참여하는 어른들이 문제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하고 그 안에서 심사위원단, 그러니까 연예인 심사위원단이 있는데 이분들도 저는 본인이 어쨌든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니까 그 빅뱅의 대성, 유명하신 분들이 트웬티원 산다라바, 카라 허영지, 오마이걸 효정, 그리고 뭐 전 미래소년 손동표, 전 블랙비트 장진영, 그리고 원밀리온 댄스 스튜디오가 있어요. 거기서 백구영, 메디 이렇게 참여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뭐랄까 이 중심에 이제 빅뱅 대성이 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좀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약간 연예인으로서 길게 롱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그런 것들 계속 공부하고 감각을 익혀야지 이렇게 이상한 선택들을 하면 그냥 말아먹는 거거든요. 자기 아니 연예인들은 대중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대중들이 관심 있는 게 뭐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나 아니면 이 사회적으로 좀 문제제시되는 게 어떤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외웠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외울 수가 없어. 아니 모르면 문제될 만한 거 안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아니 8세한테 우리 그때도 얘기했지만 8세한테 이렇게 성상품만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도록 하고 그걸 심사위원에 참여한다?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분들은. 맞아요. 그게 좀 너무 놀랍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그때 10대들이 막 뭐 15살, 14살 이렇게 나왔을 때도 되게 그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안 돼서 그런가? 그게 그때까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서 조금씩 선이 무너졌어. 그래서 여기까지 간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좀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너무 맞아요. 막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예, 그래서 MBN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했다고. 그런 의도가 아닌 거는 상관이 없고요. 그런 의도가 아닌 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약간 뭐랄까 티저를 그래서 우리 티저 몇 초짜리 나갔었죠? 페미무따? 우리 한 1분? 그쵸? 근데 여기는 티저를 30분짜리를 그래서 공개했어요. 공개했구나. 그러니까 논란이 계속 되니까 프로그램 보고 판단해라 여전히 그런 인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30분짜리 다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무대 설치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대 설치가 이게 이제 이분들은 그때 설명할 때도 아동 청소년의 성장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걸 제작하고 있다. 뭐 대중문화예술 산업법 이런 거 다 지키고 있고 학습권 뭐 이런 수면권 이런 거 다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대 설치가 성인들의 오디션이랑 똑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받는 심리적인 압박감, 중압감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팬텀 시거처럼 그거밖에 안 보니까 저 멀리 뒤에서 위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그리고 그 중앙에 무대가 있고 아이가 거기서 춤을 추면 뭐 함께 하겠다 아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뭐 그렇게 하는 구도인데 이 구도 자체가 무대 설치 구도 자체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고민 없이 저는 만들었다라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그런 거였고 그리고 저는 뭐랄까 프로그램에 되게 이중적 태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게 경쟁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제 완성된 걸그룹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랄까 여기에 되게 뭔가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춤을 추는 것도 전문적이고 댄스하는 것도 전문적이고 또 그 댄스도 되게 다양해요. 뭐 걸그룹 그 방송 댄스도 있고 아니면 힙합도 있고 되게 다양한 그런 영역에서 잘하는 애 다 모인 거야.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도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뭐 잘하는 것들을 더 살려주고 그런 걸 만들겠다. 그래서 완성형된 그런 걸그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출연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 예쁘다 귀엽다. 되게 이중적인 거죠. 아이들은 그렇게 경쟁에 내몰아놓고 그리고 완성된 것처럼 되게 잘한다 이렇게 전문적인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그 심사위원들은 예쁘네 귀엽다 이런 걸 입에 계속 달아요. 그 사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들이 실력으로 그 위에 올라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실력에 따른 평가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 오디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이미 아동 청소년이라는 걸 인지하고 오디션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완성형을 만든다고 하면서 또 이제 귀엽다 이렇게 또 어린애들로 소환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저는 또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런 거였는데 이게 저는 그런 얘기 이번에 들었어요. 야, 꿈을 위한에서 뭐 소속사에 들어가서 연습하고 이런 거나 이 TV 오디션 이런 거랑 뭐가 달라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너무 머리가 아픈 거야. 다른 거 같은데 왜 다르지? 다르지. 그래서 왜 다른지를 전파를 타고 나가는 거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꿈을 위해 연습하는 것과 경쟁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경쟁 속에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꿈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아이들을 경쟁으로 몰아넣고 성인들이 만든 룰에 따르도록 하는 것. 이거는 그 나이 때 아이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그 30분짜리를 보면은 아이들이 너무 떨린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부담감 때문에 우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야, 너 그 힙합 댄스 되게 잘 추는데 너 걸그룹 댄스는 잘 출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 또 그거에 나는 더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경쟁 자체가 그 아이들을 약간 긴장하게 만들고 그 아이들이 성장이나 그런 거에 저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이게 K-팝이고 글로벌 오디션에서 외국에서도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본인이 간절함을 막 얘기해야 되잖아요. 뽑히려면.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그 외국에서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K-팝을 얼마나 오래전부터 들었고 사랑하는지 탈춤을 출 수 있다 자기는. 탈춤을 출 수 있다 자기.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자기 요즘에 한국 역사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글도 배우고 있다. 이런 것처럼 본인이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뽑아줘야 되는 그 대상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는 굉장히 한국적인 걸 너무 사랑하고 이런 것들 계속 어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게 TV에 그대로 나오는 거다. 맞아. 오디션 프로그램 전형적인 태도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피프틴, 8세, 9세 그 아이들이 하게 만드는 거다 이건. 그래서 이제 꿈을 위해서 뭔가 TV를 뭐 해가지고 기회를 준다라고 그 그 스튜디오는 얘기하고 MBN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 경쟁시키는 거하고 이건 엄연히 구별돼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그거는 이 부분은
다른 데서는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페미오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왜 저도 사실 어디 가면 평가받는 뭐 이를테면 많죠. 감님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디 막 기획서 써서 뭐 이렇게 자금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러면 그때마다 되게 열패감을 느끼거든요. 그 제가 4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약간 그런 약간 축 처지는 기분을 느끼는데 이거를 이제 9살, 8살 이런 친구들이 굳이 그 나이 때 경험. 굳이 느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런 거는 사실 뭐 이 기획도 그렇고 그 과정도 그렇고 아동학대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듭니다. 저는 아동학대라고 생각해요. 아동학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솔직히 이 뭐 꿈을 위해서 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좋은 말로 해도 그런 사람들 그런 게 뭔가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뭐 요즘 뭐 7세 고시 뭐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그런 건가요? 어쨌든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어린 나이까지 경쟁을 하게 만드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이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안에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정하는 작업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을 더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15세 이하였어요. 그냥 둘밖에 없었어. 성인과 15세. 그러니까 15세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성년이면 그 20세 이하인 거잖아요. 근데 청소년 그러면 20세 이하는 다 이제 아동인 거야. 근데 그 구분이 15세 기준밖에 없었어. 그래서 15세를 밑에는 노동하면 안 돼요. 노동시키면 안 돼. 그런 기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도 똑같이 15세 기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동 청소년들은 연령이 다양하거든요. 맞아. 0세부터 뭔가 유아 15세 이전까지 유아 시절 유아기도 있고 초등생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교 다 달라요. 성장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연령을 세분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해왔는데 저는 경쟁 똑같다고 생각해요. TV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저는 되도록 청소년들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는 그 구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청소년과 그러니까 미성년자와 성인을 같은 무대에서 경쟁하도록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오디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연령대를 같은 곳에 몰아놓고 경쟁시키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기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이고 그렇네요. 예. 이게 사실은 물론 나이도 있는데 이제 성상품화라는 측면에서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K-팝의 안무나 뭐 가사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성적인 섹슈얼한 부분들이 많고 그거를 또 재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치, 불러야 되고 춤춰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뭐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 그런 거. 다 쇼츠에서도 엄청 그런 친구들도 많고 알고 있지만 그거를 방송으로 보는 것은 또 다른 영향력이기 때문에 뭐 마지노선으로서 좀 방송에서는 전 그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그냥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방송 뭐 언론운동 해오신 분들도 아마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일단 이렇고요. 오늘 또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지금 60분이 넘어서 우리 오늘 한 40분 할까 했는데 60분이 너무 네 잠깐 네 이제 마무리 가봐야죠. 네 그럼 네 오늘 좀 길게 어쩌다 보니까 길게 얘기했고 이제 반 정도는 제가 화를 낸 것 같은데 정말 사과드리고 정말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네, 미리 내용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페이스북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어떠셨나요 오늘? 네, 뭐, 네. 제 잘못인 것 같고요. 아니, 아이템을 하자고 한 거. 아, 요거는 좀 확인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런 글에 화가 난 건 사실이에요. 아, 네네. 화가 났고, 예. 이해는 다 됐어요. 그거 내용은 사실이나 이 방송에서 그렇게까지 화를 내면 네, 여기까지. 예. 네. 네, 저는 다른 건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여전히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걸로 진화되지 못하는 걸로 좀 알고 있고 맞아요. 제가 살아온 일에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산불이 이렇게 진화되지 못하고 계속 그래요? 커지고 있는 거. 한 몇 년 동안 계속 네네네. 그러곤 있죠. 작년에도 사실 아니 올해게 가장 심해요. 올해 좀 심해서 그런 좀 이런 분들. 그런데 네. 작년에도 엄청 컸었어요. 몇십 일 동안 꺼지지 않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물론 네. 체감상 그렇게 크게 네, 느끼신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재민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 일하시는 분들도 몸조심하면서 지나하는데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빨리 불길이 꺼져서 네. 그래서 우리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오늘 좀 많은 무리를 일으킨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저도 산불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한 몇 년 됐거든요. 한 3, 4년? 그리고 뭐 예전에 고성 산불이나 되게 심하게 막 몇십 일 동안 꺼지지 않는 그런 산불이나 이런 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저희 그 가까운 인왕산에도 2, 3년 전에 또 불이 크게 나서 막 그런 일도 계속 겪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후위기 때문에 점점 이런 일들이 계속 겪게 되는 것 같아서 나는 라이터 반입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왔는데 그게 그 라이터도 물론 반입하면 안 되지만 그게 팍 퍼지는 이유가 봄이 너무 건조해져서라고 하더라고요. 봄에 원래는 이렇게까지 건조하진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뭐 좀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또 있습니다. 또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빨리 불이 꺼지고 뭐 어제 오늘인가요? 싱크홀도 갑자기 뭐 강동 네. 네. 그런 사건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어쨌든 세상이 부정적이 되는데 어쨌든 잘 우리가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되면 좋겠고 서로 네,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무리로 해봅니다. 네. 네, 그럼 인사할까요? 네.